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4곳에 대한 전격적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 최고위층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북한과 수차례 해외에서 접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해외에서 접선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 혐의를 두고 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민노총 조직국장 그리고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고 국내에 있을 때는 외국 이메일로 수년간 교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노총 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 내용 잠시 뒤에 설명 깊게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추가 근무 막히면 월급 100만 원 줄어든다. 자, 지금 52시간제, 일몰제, 추가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크게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중소기업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근무가 막히면 월급 100만 원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5, 60만 원 이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52시간을 왜 강제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주말에 투잡 뛰어야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불만들 터져 나오고 있고요. 중소기업들 사장들도 부인난에 겹쳐서 답답하다. 월급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으니 부인난에 겹쳐서 답답하다.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그래서 정부는 월 연단위로 연장 근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잘 될지 이 부분 국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청년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 참 암울한 기사가 아침에 실렸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을 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실직, 취업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 부적응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13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을 선택했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아침에 실렸습니다. 뭔가 힘을 내고 파이팅해야 될 나이에 고립과 은둔이라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일보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문입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다. 요즘 동네에서 목욕탕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목욕탕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동네 목욕탕 없다. 매일 새벽마다 물을 데우지만 손님이 없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상황들이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피트니스 센터 등장하고 호텔, 사우나 이런 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동네 목욕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발생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노총과 수사관들이 충돌하면서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과하게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은 뭔가 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한반도 전쟁 기조 전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로 동남아에서 접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중국 광저우, 다시 2019년 8월에 베트남 하노이 이렇게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적어도 4차례에는 접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서 북한 지령 받고 공작금 받아서 반국가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네네. 활동들을 했습니까? 주로 이런 북한 지령문에 따르면 네. 8.15라든지 또는 4.3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직접적으로 노조 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네. 반미 투쟁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라는 네. 그런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6월 달과 8월 달을 보면 6월 11일 날 민노총은 반미 자주 대회를 통해서 남의 나라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만들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라라고 주장을 했고 또 2022년 8월 16일에는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돌면서 민중의 적 미국 제국주의를 쓸어버리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내용을 보면 지금 추정대로라면 북한 지령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요. 안에만 해도 한 4, 50명 정도 지금 국가정보원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이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국정원이 6년 전인 2017년부터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윗선들이 수사를 뭉갰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문정부 국정원 2018년에 수사 뭉갰다. 2017년에 이미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은 캐치를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에 밀리고 남북 냉랭해져서 또 수사를 못하게 되고 이래저래 수사를 계속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에 꺼내면 고위직들은 이거를 시키자니 정부의 눈치가 보이고 안 시키자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예 연차 내고 휴가 써버렸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느슨해지는 사이에 민노총 간부들과 북한 공작원들의 만남은 더욱 활개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초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공을 들였던 때였습니다. 간첩 수사를 뭉개면서 북한을 설득했고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가 됐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뭉갰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기억을 해보면 네. 특별한 어떤 대공수사, 간첩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될 겁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마 네. 21년도 청주 간첩단 사건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간첩 수사를 웬만하면 안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노총 등 이렇게 시위할 때 보면은 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네.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간첩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무슨 휴전선 넘고 바다 넘어서 오는 무장공비 수준이 아니라 네. 제도권에 침입할 수 있는 루트를 새로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더 간첩 수사 여기에 치중해야 할 텐데 남북 화해 무드를 앞세워서 국가 안보에 저렇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저런 수사 방치라든지 네.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네.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것도 대전제 맞는데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첫
들었던 생각은 네. 야당 탄압 수사도는 검찰이 무작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더니 이제는 국정원마저 가세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마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랄지 어민들 강제 북송 사건처럼 초기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번엔 국정원이 흘려서 어떤 프레임을 짜고 아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민노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든 거는 국정원 수사 중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검사들이 무슨 뭐 대통령실에도 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간첩 조작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수사당국도 좀 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런 뭐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하되 수사를 정당하게 하고 재판이 거쳐서 혐의가 확정돼야지. 당시에도 뭐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근데 그거 조작됐어요. 그 관련자들 검사를 징계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자천되고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저는 뭐 중립적으로 볼 때 생각 들었던 게 왜 이 시점에서 국정원이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 기한이라고 하나요? 이게 16일부터 엊그제죠.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알려가면서까지 간첩을 잡으러 갔을까? 만약 비밀 수사라면 조용히 갔을 수도 있는 건데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설을 앞두고 지금 뭐 대통령의 UAE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여당 내 아주 강도 높은 찍어 누르기, 이런 여론이 안 좋아요. 국민들 특히 중도 성향이랄지 많은 국민들. 그런 걸 덮기 그래서 위해서 뭐 저는 것이다라는 합리적 생각을 의심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국민들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한민수 대변인 말씀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번이 처음 갑자기 공개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한길의 수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히읗 기억 히읗 기억, 그 지하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5군데 창원, 진주, 전주, 서울, 평택 이렇게 5군데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지하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엔 그럼 어떠한 이슈 때문에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수사다. 이게 간첩 수사와 도둑 수사가 다른 건 도둑은 현장에서 보면 바로 잡아야 되지만 네. 간첩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뭐 그런 혐의가 있더라도 그 즉시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지령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7년 가까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건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은 계속 수사를 해왔고 그 결과물로서 압수수색이 나온 거고 동시에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하면 증거인멸의 그 우려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다. 12월 달에도 이미 압수수색을 전국적으로 5군데 했다.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는 별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부터 볼 텐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검찰이 오늘 새벽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등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은 영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쌍방울의 금고지기 김모 씨의 신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당초 이 김모 씨가 귀국 의사를 밝혔었는데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 측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귀국 의사 번복한 쌍방울 금고지기. 왜냐? 혹시 조폭의 협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지난 13일 송환 관련 재판 날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한국인 남성 A씨. 이 사람은 폭력과 마약 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국에서 대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조폭 행세를 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가면 안 된다. 당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금고지기의 법정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재판 직전까지 형 절대 사인하지 마라. 오늘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 뭐 설득, 압력 이런 걸 행사했다는 거죠. 결국 금고지기 김모 씨는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송환은 불발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조폭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진지 변호사님,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제 맞닥뜨려진 혐의가 모두 이제 경제 관련 범죄입니다. 몇 가지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본인 회사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이게 이제 전환사채 발행 문제인데 이것도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네. 거기다 이제 대북 송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한 64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한 2, 30억 정도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돈이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이런 뭐 배임 혐의든 어쨌든 불법 송금이든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쌍방울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뭐 금고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제 김성태 회장이 좀 일찍 귀국을 하면서 좀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다. 일반인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성태 회장 마음속에는 차라리 그냥 나는 일찍 들어가서 네. 이 내용 잘 뭐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좀 시간 끌고 대신에 이 금고지기 모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최대한 뭐 늦게 귀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뭐 시간을 좀 끌어서 증거를 인멸을 하든지 뭐 이런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을 좀 은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뭐 혐의는 부인하고 진술을 안 하진 않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이 김모 씨, 금고지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다 짜여져 있는 계획됐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가장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듭이 풀릴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사 상황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고지기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 금고를 관리하던 실제 이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 시에 혐의 사실을 올리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변호사비 대납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환사채로 줬다.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현물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 아니다. 사회이사직을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지급했다. 공소사실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이 실체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으로도 검찰이 수사의 매듭을 못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의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검찰 조사 받으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개인 돈으로 했다는 그 혐의 말고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모습 낯설지는 않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가 출소할 때 이른바 헬멧맨, 그 최모 씨도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는데 김만배 씨의 재판에 항상 방청하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최 씨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자, 어찌됐든 수상한 점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친하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는데 진짜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가 맞을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KBS에 출연해서 한 번 더 관계를 부정하긴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 일 없다. 김성태와의 관계를 재차 부정했습니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나네. 통화는 잠깐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저는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이번 사건 수사로 송환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얼굴을 본 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누군가 술을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나 이 사람 좀 안다. 과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바꿔주는 황당한 일이 많다. 그런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네.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가 바뀌잖아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하고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런 반복되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알고 있었냐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김성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을 계속 의식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최선의 방책으로 막는 거는 맞는데 네.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자꾸만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세가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솔직한 표현을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술 먹고 전화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자꾸 바꿔줍니다. 막 돌려가면서 바꿔줘요. 근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통화를 했는데 뭐 저의 이름 얘기하면서 잘 TV도 보고 있다, 뭐 알고 있다 하는데 전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불쑥하면은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대표가 본 적 전혀 없다 하니까 대표 주변에 바꿔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이 대표 바꿔준 사람이 그게 김성태였어. 그러면 대표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참 이 사람 전 참 되게 실없는 사람이 생각해요. 법정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나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언론 인터뷰에 자기는 보거나 직접 들은 건 없고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떠들어왔다. 이분도 상당히 신뢰성, 이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법적 증언이었기 때문에 검사한테 물어봤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말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뭐 대장동이랄지 성남 시민구단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길어야 한 20일 갈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 영장이 떨어지면은 네. 검찰이 뭐 1차 10일 또 보강해서 연장해서 10일 수사하면 최장 20일이거든요. 수사 다 하고 기소할 때 이 내용 아마 담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처음 출발이 지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인데 둘이 공모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사기치려고 자기들끼리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한 몇 억을 뜯어내려고 했다. 최모 씨라는 사람이 검찰에 자수서를 냅니다. 네. 우리 둘이 사기치려고 한 거다. 이재명 관계없다. 이렇게 시작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질 거고 정말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냅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기 계좌까지 공개를 했어요. 변호사비 나간 2억 5천만 원인가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무슨 뭐 검찰이 됐든 누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저는 뭐 조만간에 이 건은 더 이상 보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검찰이 만약에 기소한다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거든요. 김재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제 좀 전에 뭐 변호사비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계좌에서 나간 변호사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액수 자체가 사실 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실제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임했던 로펌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개인 변호사가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대형 로펌 한 군데만 선임을 해도 뭐 착수금이 한 5천에서 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려 10군데 정도 선임을 하고 그다음 개인 변호사까지 추가로 쓰시면서 이게 2억 정도의 변호사비로 이게
마무리가 됐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물론 상식적이지 뭐 않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지인들, 뭐 학교 동기들, 뭐 무료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에 하나 더해서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지금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데 어떤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이건 그럼 변호사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이미 이 변호사 협회나 이런 윤리협회 변호사들은 왜냐하면 형사 사건을 할 때 선임계라는 걸 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선임이 됐는지 다 파악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세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이게 뭐 물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비는 그 변호사 뭐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개인 계좌든 들어오면 이게 세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를 뒤져보면 도대체 얼마가 오고 갔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다 누적이 돼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단추 이제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의뢰를 했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지 지금까지 전혀 뭐 증거가 없어서 시간만 끌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하나 팩트를 따져가면서 수사하는 수사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전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뭐 근거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연 김성태 전 회장과 정말 모를까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 일단 모른다라고 주장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문기 전 차장도 모른다고 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가깝지 않다, 측근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장 때 몰랐다는 건 여전히 인지하지 기억에, 못했다는 거는 지금도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딱 기소가 돼 있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진 않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언으로 빼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농담에 대해 농담으로 돌려드립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과연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27일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날짜는 28일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검찰 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했습니다. 평일은 일해야 되지 않겠냐. 27일 금요일이거든요. 28일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갈 것이다. 검찰과 기싸움하고 있다. 검찰은 하루 정도는 부족하다. 한 이틀 정도 수사를 해야 된다. 너무 양이 방대하다. 그래서 날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기지사 때 2년간 재판에 다녀봤다.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40명이 넘는 민주당 관계자들, 의원들 포함해서 당직자들을 우르르 몰고 갔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 10일 검찰 첫 출석 당시에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뭔가 핍박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종훈 평론가 저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우르르 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혼자서 변호사와 함께 갈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세력화한다.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 땅에 어떤 국민도 당연히 소환을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뒤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걸 굳이 알려가면서 검찰에 응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자세이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자발적으로 안 나설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토요일이냐 하는 점이죠. 기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기자들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건 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일요일자 신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조간신문이 안 나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아침에 가더라도 또 토요일 아침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그 연휴 분위기에 그 토요일 일요일 연휴 분위기에 토요일 아침에 사실 시청률이 굉장히 또 낮거든요. 방송은. 그러다 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언론의 주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마도 세력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그런 날짜 선택이 아니었나 보고요.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주되게 소비하는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포석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소환에 불응했을 때 정치적 법률적 리스크를 가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성남 FC와 같이 묶어서 신병 확보에 거의 100% 나섰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 부분이 또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경랑, 후폭풍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걸로 보고 또 반대로 보면 소환에 충실하게 응했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또 영장을 칠 명분이 상당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될 경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헌 80조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한민수 대변인님 조금 어제 내비친 것 같아서요. 실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적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물론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비공개 때 성남지청 갈 때도 내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했는데 다들 나와버렸어요. 비공개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 회의 때 나 혼자 가겠다고 만류를 했는데도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의 경우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TV 생중계되는 데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그 망원시장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건 대표 생각이 우리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언론에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표 의지가 벌써 지난번은 비공개 때도 만류를 했고 본인들이 가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시각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변호인하고
둘이랑 가겠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소 문제는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그거는 뭐 당내에서 뭐 개인적인 이재명을 기소한 게 아니고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이제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내년 4월이지요. 다음 총선이 있는데 지금의 집권 여당이라든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을 지금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깨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타격을 입히겠다는 게 저희들 눈에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당대표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이자 이전 대선 주자였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뭐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과연 어떻게 민주당이 맞서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대통령은 출마 다시 못합니다. 정적 개념이 아니라 해오던 수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은 무슨 검찰 소환,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인권, 평등 이런 가치를 들고 싸우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들을 향해서 당무에 충실해라. 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1야당 대표 때문에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이 국정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과를 해야죠. 내 개인의 의혹 때문에 내가 검찰을 가는데 그 몇십 명 되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가서 몇 시간 동안 그 뭡니까 도대체? 그거 얘기를 안 하시고 국회의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의원들 또 반발했는데요. 한번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장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입 다물어야 됩니까? 사실 공직자는요.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로 느껴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고 검찰 조직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입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 맞추고 있구나. 거기에 부합하는 정답지를 찾아가는 수사를 할 겁니다. 그것이 정답입니까?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수사를 거의 회방 수준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법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했고 그래서 입 다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조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감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정진상 측과도 팽팽한 긴장감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전에 정진상 실장과 여러 사람들의 조사를 미리 사전에 해두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은 17일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 정진상 실장 측은 설 명절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변호사 조력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도 검찰 출석해 진술 거부한다.
변호인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 조사 마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민진 변호사님? 네,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뭐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네. 있어서 뭐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그다음 피의자, 그럼 수사기관 이 3자가 뭐 시간을 좀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네. 때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좀 사안이 중대하거나,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지만,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뭐 사안이 중대하고 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안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변호사가 이날 이제 출석이 뭐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좀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검찰이 이거는 좀 판단했을 때 의도적으로 시간 끄는 것 같다. 그러면 딱 그냥 피의자한테만 그럼 이때 나오고 변호사는 안 나오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연락을 받아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한 분이 그때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교체하는 게 맞지, 단순히 변호사가 못 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 조사를 늦추고 싶다 이런 거는 뭐 수사기관이 보기엔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 검찰 조사 받는 가운데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군요. 과거 지금 검찰 출석 당시 그때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 실장입니다. 근데 도망간다고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 도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정진상, 김용의 거짓 진술 의혹. 지난해 1월에 김만배와 2번 인사한 것 외에 따로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지난 8개월간 29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이걸 제시를 했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분과 깊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2014년 6월쯤 김만배 씨와 식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식당의 사장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씨가 함께 왔다. 지정된 방이 있었고 어떤 술을 먹었는지도 기억한다라고 해당 가게 주인은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 대변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로 바뀌는 그 과정. 이 측근이라고 지목한 두 분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29번 동안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 셈인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사이라면 어떤 사이겠느냐? 뭐 전화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김용 씨도 보세요. 밥 먹은 적 없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이 기억을 하잖아요. 네. 어떤 술 먹은 것까지도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뭐 식당 주인의 이제 그 진술을 당연히 믿고 이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을 바꾸고 증거를 들이대도 아니라고 하면서 빠져나간 적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증거를 들이대도 자꾸 말이 바뀌는 이 상황, 민주당에서 그럼 이 수사를 보는 관점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저 식당 주인 대단한 기억력인데요. 9년 전에 어떤 술을 기억해요? 저 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 먹은 술 기억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슨 뭐 상당히 저런 보도나 내용이 경위나 정확한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떨어져 나오면 정진상 거짓말했네, 또 김용 거짓말했네, 이렇게 오해를 사거나, 근데 저는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단하지 말고. 저 역시 예단하지 않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다 나오면은.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상당히 그런 격가지 보도들이 검찰발로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게 한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씌우는 건데, 뭐라도 대장동에
뭐 국민들께서 저런 많은 보도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 공동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갈 돈을 당시 성남시가 성남시장 이재명이 5,503억을 환수했고 당시 땅값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70%를 환수해냈다. 그리고 지난 16일 날 저런 내용뿐만 아니고요. 이건 공개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지난 16일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라는 남북과 절친한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는데 이른바 이재명 지사를 검찰이 엮으려고는 배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완전히 깨질 수 있는 진술을 했더라고요. 정민용 씨가, 변호사가. 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성안된 적도 없고 시도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에서 진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진술은 뭐 지금 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봐야 될 거고 재판을. 두 번째는 이른바 천화동인 1호 428억 저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절친했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 돈을 약정한 거 아니냐. 아니 주진 않았지만 약정한 거야. 근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1,300페이지가 다 공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1,300페이지 중에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경진상과 김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녹취의 목적은 뭐였냐면 지분 배분을 놓고 남욱과 김만배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내 거야. 비밀을 지켜. 2층에는 모르게 하자. 성남시장실. 이런 것들이 본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뭐 과도하게 흘려지는 보도가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떤 게 핵심인지를 살펴보신다면은 혼란스럽지 않게 사건의 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건 이거예요. 자꾸 두 번을 만났는데 29차례 통화를 했는데 왜 두 번이냐? 그리고 왜 안 만났는데 만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예요. 정진상과 김만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정진상은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대장동을 최종적으로 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인의 결제 서류에 정진상이 직접 사인을 해요. 물론 그 위에 시장 사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총 책임을 뭐 시장 이외에는 정진상 정책보좌관인가 당시에 비서관 이름으로 다 총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 졌던 사람이 지금 몇 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그렇게 받은 김만배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에 혐의가 있는 서로 혐의가 계속 이야기되는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다? 적절한 지금 통화입니까? 이게 이 관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자, 술자리 보죠. 이 사람은 외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술자리를 계속 가졌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기억일까요?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계산을 했고 당연히 9년 전이라도 서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주인이 이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흔적, 자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네 사람의 술자리도 보시죠. 9년 전에 적절한 자리입니까? 한 사람은 정책 비서관이고 한 사람은 시의원이고 한 사람은 그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의 총책임이고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에요.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기억이 남고 안 남고가 아니라 이 자리가 계속 수차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부적절한 자리를 계속 하고 부적절한 통화를 계속 한 사이였다는 걸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검찰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길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겸 설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 한국일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게 생일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 2비서관이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서 난을 전달했고, 그리고 뭐 또 이 장 비서관이 지난 14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또 찾아서 생일 축하난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여러 선물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고요. 그리고 서승우 비서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서 설 선물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난을 선물했다. 과거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볼까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죠. 뭐 이례적으로 하는 그런 뭐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의 이 여야 대치 상황, 또 전현직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면 복권된 이 상황,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방금 화면도 있었지만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좀 대치 전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국민들께 설 명절 앞두고 대단히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잊혀지지 못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저 근처 북카페를 연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정치권이 또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퇴임 이후의 삶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달력도 만드시고 뭐 그걸 또 판매까지 하시고. 왜 자꾸 활동을 하세요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한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책방을 내신다는 것도 퇴임한 대통령이 동네에 책방하는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들고 물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신의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제라는 모임인데 이 모임의 상임 대표인 박능우 전 복지부 장관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이제의 그 뜻은 네 가지의 바른 일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심신과 자기의 언행을 바르게 가지고 진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사회제를 왜 만들었냐 이를 두고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를 하다니 이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사과부터 해라 이런 얘기인데 김진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 전직 대통령께서 당연히 뭐 가만히 계실 수는 없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가장 하지 말으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 책방을 내고 전에는 뭐 이제 책 추천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데 뭐 그것만 조금 또 예를 들어서 좀 본다면 이 책이란 누가 어떤 책을 읽는다. 예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가 어떤 책을 읽는지 휴가철마다 이제 몇 가지씩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좀 전에 몇 가지 책을 추천을 해주셨을 때도 뭐 중국 관련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하셨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연관선상에서 어떤 이전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는 이런 정치적 행위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서점까지 여신다. 그럼 그 서점에 들어갈 책들이 무엇이며 뭐 어떤 걸 또 서점에서 추천을 할 거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텐데 이거야말로 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 보여져서 제가 볼 때 뭐 이런 사이제 문제도 이거는 약간 세력화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핫한 인물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당권을 놓고 지금 이래저래 말들이 참 많은데 윤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시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나 전 의원의 유일한 동력이었던 여론조사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친윤의 김기현 당심 1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부동 1등이었는데 이게 확 분위기가 뒤바뀐 겁니다. 급상승, 지지율이 엄청나게 튀어올랐습니다. 2배나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물론 결선 투표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긴 합니다. 자,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 2위 승부를 가리는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 안철수 연대가 이루어지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도 있는데 한 여당 인사는 다른 주자 사이에서는 벌써 반 김기현 연대 움직임이 싹트는 것을 보면 결선 투표가 결코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모든 일정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비판의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 자, 김지호 판사의 대법관설 이런 것도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출마 여부 때문에 네. 많이 소란스러워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참전 아닌 참전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네.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벌어지는 첫 번째 여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호흡 여부, 네. 대통령과 얼마나 뜻을 같이 하면서 잘 국정을 이끌 수 있느냐. 여당의 뜻이 뭐겠어요? 정부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작금에 보여줬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해임 사태와 관련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마하는 여부에 대한 관심 집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결정할지 모르지만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론조사 격차를 한번 보시죠. 김기현 의원 34.3%, 조원 CNI 조사에서는 이렇습니다. 격차는 11.5%포인트 차이. 그리고 RN서치 조사에서도 35%, 나경원 전 의원 23.3%, 격차는 11.7%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있죠? 국민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35.5 대 21.6, 격차는 더 벌어지는군요. 13.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쯤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장윤 변호사님, 네. 안 한다기보다는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동산 비리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수사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전 대표가 그런 가시밭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정치적 코어 힘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이 정부가 이렇게 다루는 게 맞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는 분들도 보수에 있습니다. 기여했습니다. 이 중진 의원이에요. 윤심이 가닿지 않는다고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연판장 형식으로 비난을 쏟아붓는 거 국민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공천만 생각하고 국민은 없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나 다른 여당에서도 안 했겠습니까? 이종우 평론가님? 물밑에서 설득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보기에 어찌됐든 모든 어떤 경선 과정 또는 이 전대 과정은 사실 축제 분위기여야 되거든요. 근데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눌러붙이고 연판장을 돌리고 이런 초유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지지율이 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스스로 생각해 볼 시점이 있어요. 결단력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에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건 들고 남이거든요. 들어갈 때와 그리고 나올 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도 국민들한테 인지시킬 때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수일 동안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의원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력 결핍 이것도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날 이후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떤 결정 내릴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만나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항서 감독입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5년간의 동행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죠. 박항서 감독 베트남 국적 항공사에서 평생 이용권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는 평생 이용권은 아니고 한국과 베트남 노선에서 이 항공사를 이용하면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걸 이별 선물로 줬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 영웅 박항서에 대한 예우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저는 이게 축구의 한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국가대표를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으로 이끌자 각국에서 동남아 각국에서 우리나라 그런 감독들을 지금 계속 선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다 신태용 감독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4강까지 모두 다 올라갔어요. 이걸 보고 사실상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국가대표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또 다른 의미의 한류이고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 눈 그리고 한국의 축구를 바라보는 그런 또 애정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지평을 넓혀줬다는 의미에서 박항서 감독의 또 다른 어떤 사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이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농구실에서 같이 장난치던 모습이 항상 떠오를 것이다. 내 바람 속에는 그 모든 좋은 책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자, 앞으로 박항서 감독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 감독 자리가 우리나라도 없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된 상태라서 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앞으로 행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자신을 속이고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됐는데 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다. 설 선물 비용 1,500만 원을 주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 경찰 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사실 속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1,500만 원이 없어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김진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허술하죠, 예. 근데 이제 실제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보다 더 허술한 이제 사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사칭한 거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제 이전 정권이나 예전에 보면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는 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뒷받침해줄 만한 어떤 제도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두루뭉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 범죄자들이 보기에도 딱 이용하기 좋은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약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가 범죄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일들이 꼭 여기서 끝날이란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그게 꼭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해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그런 걸 만드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기꾼이 왜 여사의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을 사기쳤겠나. 역대 저는 기자하면서도 봤는데 네. 대통령 가깝다 비서실장을 하지만 영부인
여사의 비서실장을 호칭했다는 건 참 독특해요. 이 사기꾼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다음에 이런 걸 감시하는 기구들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방송이 됩니다. 이제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민호 씨의 인터뷰 기사가 오늘 실렸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 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토마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